정말 이상적인 정치가가 있었으면 좋겠죠. 정치인의 이상이 그냥 화신처럼 딱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딱 투표하고 나서 글을 찍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매일 후회하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정치인이 딱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이상이라는 게 뭡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정치가는 옛날에 아득한 황금시대에나 존재했다. 우리 동아시아에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요순시대. 요나라 임금하고 요임금하고 그러니까 요순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했나요? 실제 하지 않고 전설 속에만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인 정치인들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는 전설 속에만 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뭐가 존재하느냐? 그 이상적인 정치인의 속성을 불완전하게 닮은 복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복제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정치인의 이데아가 순도 100%라고 한다면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해도 순도 50%는 돼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딱 뛰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 흉내를 내냐면 바로 이 복제 정치인 있죠. 그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복제 정치인은 그래도 이상적 정치인의 속성을 50%로 가졌는데 얘네들은 0%,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외양만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뭡니까? 딱 출마를 해요. 우리는 가려내야 되는 거죠. 누가 복제고 누가 복제의 복제, 즉 시뮬라크라인가. 이걸 가려내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잘못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위험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오스트라시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도편 추방제라고. 봐가지고요. 조금 걸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쫓아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걸출하거나 이러면 독재자가 될, 그리스 사람들은 참주라고 불렀는데 참주가 될 위험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쫓아내냐면 투표를 해요. 도자기를 깨서 조각들 있죠. 조각에다 이름을 써내는데 그 이름이 6,000표를 넘으면 그 사람 10년간 국외 추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그게 예컨대 전두환 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이제 불행하게 탄핵당하신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활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적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당하기 때문에 또 선동하잖아요. 막 정치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도 많이 쫓겨났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대중의 폭력이라는 것, 플라톤은 거기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이 왜 죽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테네에서.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 안 가죠. 그냥 독배를 마신단 말이죠. 이걸 딱 보니까 플라톤은 이제 겹치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상당히 민주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철인 정치라는 걸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정치는 누가 담당해야 된다? 철학자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바로 자기 같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사실 저 같은 철학자들이 정치를 하는 것보단 여의도에 저 속물들이 정치하는 게 100번 행복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자기 확신이 강해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최고고 남들은 다 틀린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안 됩니다. 정치는 뭐예요? 타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걸출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가 돼버립니다. 북한엔 누구예요? 김일성.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면 오늘날 북한 사회랑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민주주의에 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A당 지지자는 누가 참된 정치자라고 생각합니까? A당 후보가 이거라고 생각하죠? 참된. B당 지지자는 누구예요? 누가 참된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B당 후보가 참된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상대당 후보는 시뮬라크라, 사이비.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죠.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그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였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이데아의 속성을 얼마나 가졌냐, 안 가졌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데알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플라톤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소피스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쿨해요. 너의 진리가 따로 있고 나의 진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목청 높게 쌓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철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궤변론자로 욕을 먹습니다. 왜?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면 서로 논쟁하고 다툴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 민주주의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소피스트들만큼 쿨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너의 진리가 다르고 나의 진리가 다르고 저 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야. 서로 강요하지 마. 그냥 그렇게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오늘 굉장히 뭐랄까 리버럴한 입장이죠. 자, 이제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마도 여러분들 막 정치판에서 막 싸우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싸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싸우는 걸 보게 되면 정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정치란 무엇이냐, 무엇이 좋은 정치냐를 놓고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대립할 때가 많습니다. 대개는 뭐냐, 공동체주의는 정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자유주의하고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바로 공동체주의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공선을 함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가의 성원 모두가 어떤 도덕적인 것, 어떤 공공적인 선, 이걸 위해서 도덕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뭐예요? 오로지 정치, 폴리스 안에서만 뭐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길을 도야하는 이런 게 바로 정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애국이에요. 누구나 다 애국을 가져야 돼, 애국심을. 그래서 만약에 애국심이 없다 얘기를 하면, 예컨대 내가 가다가 뭐 국회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배제를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사회도 사실 굉장히 강한 공동체주의입니다. 북한은 사상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도덕과 하나의 정치와 하나의 이념을 공유하죠.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다라는 걸.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공동체주의가 바로 뭐냐면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우리한테 종교라는 건 사적 영역이죠.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게 종교가 공적인 영역이에요.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거고, 이슬람 신도들의 완성, 이게 국가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보수주의자들이 이제 이걸 얘기하죠. 애국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국가 속에서만 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국가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발전해야 된다는 게? 국가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근데 저 같은 리버럴스가 좀 짜증나거든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그냥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이었는데 가능하면 바꾸고도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입하는 게 자유주의자입니다. 저 같은 리버럴들이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뭐냐면 정치라는 걸 이렇게 모두가 공유하는, 모두가 합의하는 가치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따로 가죠. 사상 따로 가죠. 이념 따로 가고 도덕 따로 가죠. 우리가 정치라는 건 뭐냐?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이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제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정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쓸데없는 데 간섭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뭡니까?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왜 자꾸 강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하러 갔어요, 아내랑 같이. 동사무소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조건이 뭐였냐면은, 이게 계약 결혼일 경우에는 인정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기분이 확 잡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결혼을 계약으로 하든, 아니면 평생을 하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지, 니들이 왜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독일의 보수주의자들이 넣은 거예요, 법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주의적 요소죠.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어떤 도덕이 있고, 그걸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독일에서는 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그 종교라는 것도 사적 영역이, 사실 사적 영역인데, 공적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학교 교실 뒤에 십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상이 있잖아요. 어떤 학부모가 갖다가 위헌 소송을 딱 낸 겁니다. 종교의 자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인데 왜 공적인 교육의 영역까지 저런 종교적 상징이 들어왔느냐. 철거하라 그런 거예요. 독일 헌법재판소에다 빵빵 이유 있다 그래가지고 떼 그런 거예요. 다 떼낸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리버럴이죠. 자유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정치 이념을 넘어가지 모든 나라에 사실은 사회적 상식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요소와
이걸 기반으로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대충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차이가 있어요. 정말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진짜 자유주의예요. 막 내버려둡니다. 심지어 망언할 자유까지 줘요. 인종차별 발언할 자유까지 줘요. 표현의 자유라는 거죠. 근데 독일 같은 사회에서는 만약에 인종차별 발언했다. 그 사람 그냥 사회적 매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경 국가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국가는 그냥 도둑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다 맡겨버려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세상은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요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또 국가의 개입을 다 배제하고 몽땅 다 시장에 맡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시장은 우리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던가요? 아니죠. 30년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공황이 벌어지죠. 바로 그때부터 자본주의가 고전 자본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개입을 해요. 경제 조정적 개입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떨어지면 환율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펴고 이런 것들이 경제 조정적 개입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사회복지적 개입이에요. 시장 경제는 내버려두면 이게 빈부격차가 자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부자한테 많이 걷고 그걸 갖다 뿌려서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은 1930년대 이후에 케인즈주의라 그래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이 복지국가 있죠. 이 시스템이 70년대까지 되는데 70년대 말부터 그 복지국가의 예산 문제 있죠. 재정 문제가 대두하면서 그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로 국가가 지금 개입하지 말고 다 맡겨두자라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넘어가는 자유지상주의라는 흐름이 등장해요. 그 자유지상주의가 뭐냐? 흔히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유주의라는 말 많이 듣죠.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바로 누구냐? 처음엔 레이거노믹스예요. 레이건. 또 하나가 대처리즘입니다. 그리고 그게 확 물결을 휩쓸어가지고 IMF 후에는 우리나라까지 물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던질 때 어떻게 던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익 때문에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가끔가다 신자유주의자가 되거든요. 언제냐면 5월 달에 소득세 낼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국가가 굉장히 나한테 낯선 적대적인 힘으로 다가와요. 근데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갖다 국가가 뺏어간다는 사실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세금 내고 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많이 내기 싫은 사람들은 뭐예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펴는 정당한테 이렇게 투표를 하죠. 이거 이제 계급 투표라 그래요. 다른 한편에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투표하느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세금 줄여주는데 투표하는 게 저 경제적 이익은 좋거든요. 근데 저는 소수 정당, 진보 정당만 열심히 찍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서민을 위한 정당이 그래도 중도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잖아요. 그럼 서민들은 누굴 찍느냐? 강남 분들이 찍는 그 정당을 찍어요. 이거 갖다 흔히 우리가 계급 배반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보통 소득 수준이 낮고 학력이 낮은 분들은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할 시간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자기들이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생각 없이 찍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의 투표 행태가 딱 일치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탓할 수 있느냐? 정말 그 사람들 속아서 그런 건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자기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얘기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제 이익과 관계없이 진보정당을 찍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경제적 이해관계도 좋지만 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좋은 사회냐 이런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또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흔히 뭐라 하냐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이념이 합쳐진 겁니다.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예요. 이게 굉장히 서로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영국에서 자라. 그래서 앵글로색슨 국가들, 미국, 영국 쪽에 리버럴리즘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요. 민주주의는 평등주의잖아요. 이 평등주의 이념은 주로 프랑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 하면 제3신분이라는 게 생각날 거예요. 제1신분은 성직자들이에요. 제2신분이 귀족이거든요. 그 제3신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3신분이 자기 정치적으로 대변할 정치적인 대변체가 없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래서 그걸 만든 게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주의 이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평등의 이념이고 사실 집단주의 이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딱 해서 우리 왕따 시켜봅시다. 자, 저 사람이 딱 찍어놓고, 자, 저 사람 재산을 뺏어서 우리끼리 나눠갖는 거예요. 어때요? 다수결 내봅시다. 이러면 되겠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수결이라는 게 또 다수의 폭력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견제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원리로. 쉽게 말하면 아무리 다수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권한이라는 게, 권리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도 이제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히 시장에서 자유주의를 갖다 막 풀어놓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요. 장기를 막 자유거래하고 뭐 등등등등. 이럴 때는 바로 이제 또 뭐 공공선의 원리 또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방 직후 있죠. 해방 직후에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우연히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70% 이상의 선호했던 체제가 뭐였냐면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요.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체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삼인주의 체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부로 갈린 거죠. 남부로 갈려가지고 북은 좌익이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남은 뭐가 돼요? 자본주의가 된 거고. 그것도 굉장히 극악한 형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남한은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 왔잖아요. 그렇죠. 헌법에 재헌의회부터 헌법이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 왔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였던 적은 굉장히 짧아요. 언제부터냐? 1987년 이후예요. 그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였습니까? 아니죠. 부정선거였고. 박정희 군사정권, 자유민주주의였어요? 아니죠. 유신헌법이라는 건 사실 민주주의 헌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뚝 언제든지 긴급 조치를 때려가지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이건 사실 민주주의 헌법이 아닌 거죠. 그나마 87년 체제가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 겁니다. 사실 남한을 아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건 국가주의예요. 공동체주의의 한 버전인 국가주의입니다. 박정희식 국가주의였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솔직히 말하면 북한은 민족주의입니다. 사회주의에다 이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둘 다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 개인을 어디다 종속시키는 겁니까? 한쪽은 국가에 종속시키고, 한쪽은 어디다 종속시켜요? 민족에 종속시키고, 둘 다 집단주의 이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겁니다. 남이나 북이나. 그나마 남한은 좀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실은 서양에서는 이게 구별되지 않아요. 서양에서 네이션은 민족이자 국가예요. 왜냐? 걔들은 외국을 침략만 해봤거든요. 식민지를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에서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분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은 다 민족주의자들이었죠. 친일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본 국가주의자들이었어요. 조선의 민족주의하고 일본의 국가주의.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족주의고 국가주의고 원래 서구에서는 우익의 이념이거든요. 보수의 이념인데 한국에서는 갑자기 민족주의자들이 갑자기 졸지에 뭐가 되는 거야?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늘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오늘날 북한 사회는 사실은 사회주의지만 동시에 강한 민족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사회주의적 용어가 아니에요. 뭐 우리 민족끼리 뭐 애국 이런 거들 보면 사실 전형적인 우익의 용어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로 뭐냐? 민족주의자가 바로 뭘로 찍히는 거죠? 사회주의자로 그냥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은 사실 우익이잖아요.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우익인데 워낙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워낙 많은 민족주의자들이 당시 일제랑 싸울 때는 사회주의 이념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이꼴 바로 뭐가 돼요? 사회주의, 좌파, 빨갱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이제 북한은 사실은 민족사회주의가 된 거고요. 남한 사회는 5.16 쿠데타 이후에 사실은 국가주의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나마 북한에서는 워낙 반대파를 갖다 완벽하게 억압을 해가지고 저항의 요소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인민들이 10만씩, 20만씩 굶어지면 그 체제가 망해야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뭐 정부가 구조만 조금만 늦었어도 난리 나죠. 그냥 정권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몇십만이 죽어도 사실 정권이 안 바뀌잖아요. 왜? 저항의 주체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남한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그나마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잖아요. 표방했잖아요. 왜? 우리가 미국의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 체제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저항 세력들이 계속 싸워서 4.19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5.18 항쟁, 그 다음에 60 항쟁, 그 다음에 최근에 촛불 집회까지 줄기차게 이어오면서 한국 사회를 갖다 국가주의에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온 거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헬조선. 정말 대한민국 헬조선이죠. 그 헬조선에 사는 저도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작 이건가? 이렇게 온 게 고작 이것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 나라가 자랑스러울 때가 가끔 한 번씩은 있어요. 왜? 저 같은 이렇게 뭡니까? 약간 진보, 리버럴 좌파들은 말이죠. 국가가 자랑스럽다는 말은 촌스러워서 안 해요. 속으로만 자랑스러워요. 그런 거예요. 쪽팔리는 겁니다. 이른바. 어쨌든 이 나라가 자랑스러울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민주주의예요.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걸.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자기 힘으로 쟁취해서 얻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몇몇 나라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뿐이라고 봅니다. 근데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란 말을 갖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생명처럼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물론 다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목숨 걸고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의식 있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냐, 어떤 나라에서는 민주주의 그거 외국 거 아니야 이렇게 나는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리콴유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싱가포르 가면 참 잘 살죠. 거리 깨끗하죠. 담배꽁초 하나 없죠. 껌 안 붙었죠. 심지어 거기서 담배꽁초 버리거나 껌딱지 붙으면 데려가가지고 볼기를 치는 나라거든요. 그 리콴유가 뭐라 그랬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거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산물이고 아시아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아시아에 맞는 아시아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밑을 내리는,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하면 심지어 매까지 때릴 수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봉건적인 신체형이야 그 나라에 남아있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아요? 나 솔직히 말하면 그렇거든요. 지금 한국의 거리가 좀 더러워도 이렇게 담배꽁초 저도 가끔가다 몰래 이렇게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래도 이렇게 경찰이 잡아가지 않는 그런 나라 훨씬 좋아요. 길거리 깨끗한 나라에 사느니 볼기 맞아가면서 길거리 깨끗한 나라에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좀 더럽더라도 경찰이 안 잡아가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는 자기들 그 시스템들, 정치를 운영하는 원리들 바로 그렇게 이 실력자들, 엘리트들이 막 결정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아시아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도 권리도 없다는 얘기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발끈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어느 나라가 더 민주적인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일본이 더 민주적일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누린 권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스템이나 또는 이게 돌아가는 효율성이나 사회가 돌아가는 효율성이나 사실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수입했죠, 서구에서. 근데 이것이 운영이 보면은 사실은 합법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도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놈의 나라에서는 왜 정권 교체가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패전부터 지금까지 딱 몇 년, 2, 3년 그거 빼고는 민주당이 잠깐 잡은 것 빼고는 60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냥 일당 독재예요. 그냥. 요번에도 아베죠. 막 지지율 막 60%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냐라는 거죠. 그 어떤 나라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부르려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정권이 한번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이게 돼야지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는 서구적인데 운영은 굉장히 보수 통치잖아요. 엘리트 통치. 이게 일본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실 일본에서의 민주주의다라는 것은 패전의 결과로 미국한테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쟁취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혁명이라는 게 한 번도 역사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없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개혁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꽂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너무 성공적이었어요. 너무 성공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지도층이 못 됐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참 똑똑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쿨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한번 보세요. 아니 왕이 말이죠. 백성들을 지켜야지 왜 백성들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선조가.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궁궐을 그냥 불살라 버리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죠. IMF 막 이렇게 터지고 나면
국민들이 다 나서서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정치판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거 사고 친 거잖아요. 그 수습 누가 합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좋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 지배층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혁명을 뭐라고 부르느냐? 혁명이라고 안 불러요. 그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유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메이지 유신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메이지 유신 그러면 서구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게 아래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위를 그냥 탁 제거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 지배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화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옛날에 사무라이층이 지배층이 그대로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 이동이 거의 없이 내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성공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대화에 실패했잖아요. 개방에 실패했죠. 그래서 식민지가 됐지만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강 중에 하나로 끼어오른 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민중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들고 일어나봤자 되는 일은 없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라가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받아들인 게 바로 누구였느냐? 이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뭘 갔느냐? 이 모델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 모델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려고 했고 그때 모델로 삼았던 게 바로 뭐였냐면 만주국입니다. 그 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아마 이제 중국 정도인데 중국은 사실은 뭐 자유민주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가지고 자기 나라 욕하잖아요. 보통 정치 얘기 나면 다 자기 나라 대통령식 바쁩니다. 원래 그 대통령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씹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죠? 오바마도 자기가 스스로 농담하잖아요. 무슨 일이 안 되면 오바마 이렇게. 옛날에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 안 되면은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들은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완전히 신뢰예요.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부터 누구나 다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나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 나라에서도 참 민주주의란 말이 그 의미를 갖기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4.19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C. 라이트 밀즈가 쓴 리슨 양키즈, 들어라 양키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바 혁명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뭔 얘기가 나오냐면 쿠바 혁명에 앞서가지고 4.19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쿠바 혁명에도 영감을 줬다는 얘기죠, 이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4.19뿐 아니라 우리가 5.18,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최근에 촛불 정말 평화롭지 않았어요? 제가 이 헬조선에 살지만 그나마 우리가 자랑할 것 가치는 바로 뭐냐? 민주주의다라는 것. 물론 서구라든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해요. 길어야 30년밖에 안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황당한 일들도 벌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에서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가지고 민주주의의 과제를 아주 중요한 과제로 제출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내세워가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 해왔다라는 것.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우리보다 참 잘난 거 많죠. 참 뭘 만들어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길거리 가면 참 깨끗하고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은 그래도 이 나라다 싶은 거는 정치예요.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요번에 촛불 집회 때 전화가 왔어요. 독일에 살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부러워. 나도 그런 데 좀 나가보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전화를 보여줬죠. 여기는 태극기 집회 소리 들어봐. 여기는 촛불 집회 소리 들어봐. 근데 여기서 사람들 안 싸워. 전혀 안 싸우잖아요. 그렇죠?
안 싸운다. 그 다음에 탄핵이 막 이루어졌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길에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얘기를 해서 내가 주권자임을 한번 확인하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정말 확인해보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헬조선이지만 그래도 하나 내가 자부심을 갖는다는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거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잘 만들어 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전범들까지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